자, 오늘은 그리고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총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어,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저희 채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폭등의 관점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골드 가격이 안 잡힌 것도 그렇고 대형 박스권이지만 추가 패닉셀이 있을 것이다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뭐 하루 이틀의 변동으로는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보긴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숏, 롱 청산 움직임이 있을 거라서. 그래서 저는 좀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 단기적으로 어 제가 말씀드리는 단기는 한 2주에서 한 3주를 보는 겁니다. 최소한. 짧으면 일주일.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은 코인 불장이 오려면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약달러가 있어야 됩니다. 약달러. 어. 약달러 플러스 전 세계 화폐들이 다 같이 하락. 다 같이 하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기존의 유통되는 통화 대비해서 이걸 가질 바에 이거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거 대비해서 차라리 크립토나 이런 위험 자산이던 이런 것들을 묻어두는 게 낫겠다. 이런 상황들. 그리고 중국에서 시장 개방 크립토. 근데 최근에 반대했어요. 최근에 불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빅테크 대기업들이 나스닥 탑 20에 포트폴리오 BTC 넣어야 돼. 자, 마이클 셀러처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근데 지금 넣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MSTR의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K까지 하락해도 MSTR은 파산 안 한다 선언까지도 했어요. 마치 25K를 갈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 버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앞으로의 4년 동안 25K를 가던 10K를 가던 뭐 어떠한 모종의 이유로 가격이 폭락을 하더라도 뭐 다시 4년 뒤가 됐을 때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뭐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조건이라고 한다면 좀 굉장히 좀 심플하죠. 일단은 이거를 보통은 미국에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금융위기, 과거 역사를 찾아보면 1차 세계대전 오기 전에 어, 미국 금융위기처럼 비슷하게 대공황이 와야 됩니다. 대공황. 그때랑은 다르게 지금은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것들을 좀 대비를 하려고 뭐 달러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크립토나 이런 것들로 이제 자산이 좀 쏠릴 수도 있겠죠. 대공황이 온다면. 여기서만 끝난다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첫 번째로 대공황이 오고 두 번째로 전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은 먼저 대공황이 오고서 그 다음에 전쟁이 온다. 그래서 아직 대공황이 안 왔기 때문에 전쟁이 안 온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 게 예전 1차, 2차 세계대전 때랑 통화 발행된 물량 자체가 달라요. 저는 그래서 이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아직은. 음.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장의 조건은 매우 심플하다. 특히나 여기서 뭐 테슬라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비트코인을 언급을 한 것처럼 예전에는 샵 비트코인까지 해시태그를 걸기도 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테슬라의 스톡 옵션 많이 받을 예정이죠. 일론 머스크가 보유 중인 스톡 옵션 테슬라를 차라리 팔아서라도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 비트코인 2만 개, 5만 개 이런 식으로 매수에 동참하게 되는 빅테크들이 늘어나면 비트코인 가격의 유동성이 상승 유동성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먼저 시작이 되고 나서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시장이 끝난 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BTC가 상승하는 동안 지금은 이제 1차 하락을 했는데 알트코인들은 BTC 안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솔, 이더, 리플 들은 바닥을 쳤다. 반대로 갔죠. 그래서 오히려 요놈들이 조금 기회를 보는 타이밍이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뭐 대표적으로 뭐 블러 같은 애들 말씀드렸는데 0.8달러가 0.04달러까지 떨어졌으면은 거의 20토막이 난 건데 그 정도면 정말 뭐 더 떨어질 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테마 대장주가 시작된 애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밈이 됐던 게이밍이 됐던 NFT가 됐던 뭐 이제 AI가 됐던 대장주 테마로 쭉 밀고 가는 게 아직 안 나옴.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는 타이밍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지금 그래서 이제 몇몇 솔라나 밈들 선물 주도로 해서 약간 펌프 덤프 나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약간 이제 몸풀기 느낌 같거든요. 몸풀기. 일단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오늘의 핵심은 그래서 이제 짧게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장에 대한 조건은 아주 심플하죠. 일단은 중국 시장 개방,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회사 자본금의 일부를 비트코인 투자. 뭐 그리고 이제 골드 가격 하락하면서 세계 평화가 오면 최고겠죠. 세계 평화가 오면. 그리고 이제 금융 위기와도 같은 화폐 가치에 대한 하락으로 위험 자산, 특히 다 비트코인 쪽으로 쏠리는 상황 기대. 근데 이것들은 너무나도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중국에서는 2025년 11월 30일 기준 역대급 금 수요의 1위를 기록 중이다. 금 매집을 2022년부터 25년까지 했고 지금 이게 데이터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금을 가장 많이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중국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 하면은 이제는 골드가 생각이 날 거고 미국 하면은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생각이 날 겁니다. 대립 관계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가오는 창펑자고 CZ 바이낸스는 아이러니하게 비트코인이죠.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캐나다로 이민을 간 이제는 캐나다 사람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제는 비트코인을 밀고 피터 시프는 어떻게 보면 미국인이죠. 미국 출신에.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골드를 밀고 있고 이게 참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쵸? 중국에서는 골드를 밀고 있는데 창펑자원은 비트코인, 미국에선 비트코인을 밀고 있는데 피터 시프는 골드, 이런 식으로 곧 이제 토론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12월 3일에서 12월 4일 두바이 토론이 열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토론이 열리기 때문에 창펑자오 빔이 잠깐 나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거 토론 끝나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일단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금을 계속 2022년부터 모았고 최근까지만 해도 역대급으로 모으고 있다. 완전히 반 비트코인에 대한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2027년까지 대만 진공 준비 끝낼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플러스 이제 골드도 골드겠지만 비트코인 반 비트코인 경쟁,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바로 이제 미국채를 매도를 하고 있다. 자, 여기 주황색을 보시면은 원래는 일본이랑 중국이랑 미국의 국채를 1, 2위를 그 다툴 정도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초록 색깔이 일본에서 보유 중인 미국채 보유량이고 주황색이 중국입니다. 파란색은 영국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영국에서는 미국채를 계속 매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캄보디아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영국과 미국이 같이 또 이제 시작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부분이 매도가 됐었다가 22년도 초만 해도 한 200조 가까이가 빠졌어요. 근데 이제 바닥 한번 찍었다가 잠깐 멈췄다가 요즘에 최근에는 다시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랑 영국은 미국채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보이시죠? 여기 주황색. 원래는 1300조를 가지고 있었으면 대략적으로. 근데 이제 한 700조까지. 지금 기간 대비해가지고 최근까지 해도 계속 미국채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채를 매도를 하고 있고, 정확히 2022년부터 매도세가 굉장히 세졌는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미국채에 대한 매도세가 세졌고, 이 매도한 이후에 골드 가격이 상승한 걸 보면 실물 골드를 이때부터 매집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는 이거를 미국 쪽에서는 뭐 제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매도량이 뭐 하루 만에 200조, 300조를 매도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환율 공격이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좀 중국 쪽에서도 그런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야금야금 매도가 됐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원래 보유량 대비해서 50% 가까이를 매도를 했다. 그 사이에 영국은 매수를 했지만. 자, 이러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그때 있었는가를 봐야 될 건데,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는 올해 초에 위안화의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M1 통화 유통량을 보시면은 한 번에 2배 가까이 떡상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비슷한 상황이 바로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났었는데요. 2020년에 메로나가 터지고 나서 미국에서는 이런 떡상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뒤따라간 게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뒤따라가고 있다. 자, M1 통화량이 갑자기 좀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에 대한 위안화가 많이 시장에서 돌았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달러 인덱스가 올해 초부터 달러 인덱스, 올해 1월 달이죠. 자, 유통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달러 인덱스는 갑자기 하락을 합니다. 달러 인덱스 DXY는 뭐냐면, 뭐 맥도날드 인덱스 막 이런 것처럼 달러의 가치에 대한 표준화, 달러 가치 지표라고 봐야 되나?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면요. 이게 높아지면 달러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거를 의미를 하고요. DXY가 달러가 이게 하락을 하면 달러 가치가 낮아진다. 자,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해보면 올해 초부터 이제 지금 12월까지 달러 가치가 원래는 110이었는데 DXY가 지금은 99잖아요. 한 10% 정도가 하락을 한 겁니다. 달러 가치가 갑자기 낮아진 거예요. 이 중국에서는 갑자기 통화량이 풀리고 미국채가 매도가 됐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영향 속에서 뭐 이런 뭐 정세 측면에서도 뭔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DXY가 하락을 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주변 국가들은 혜택을 얻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혜택이냐? 자, 한국으로만 따지면 1USD를 원래는 예를 들어 1,500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가 만약에 DXY가 만약에 110이라고 한다면, 근데 DXY가 가만히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했어요. 99까지 10% 떨어진 거죠. 그러면 가만히만 있어도 1USD를 1,350원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낮아진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지금 이제 DXY는 낮아진 상황이었는데요. 작년에 있죠. 요때. 작년에 DXY가 이제 110을 기준으로, $1 1USD 환율이 지금이랑 똑같았습니다. 1470원. 자, 근데 지금 있죠. 지금. 그 달러 프리미엄이 낮아졌어요. 99까지. 그러면 이론상 이게 낮아졌으면 한 1330원이 되는 게 맞잖아요. 1USD에. 왜냐면 달러 프리미엄이 낮아졌으니까 지금 현재는. 근데 지금 GXY가 달러 프리미엄이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147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달러의 프리미엄이 있었고 전 세계 뭐 다른 화폐들도 마찬가지, 다른 국가들도 이 달러를 구매하려면 달러 자체가 수요가 좀 많았어요. 그때는 프리미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달러 인덱스가 지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1470원인 거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작년에 달러 프리미엄이 붙은 상황이면 지금 환율이 얼마냐면 1630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였으면은 지금 163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달러가 약달러잖아요, 약달러.
달러 프리미엄이 낮아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상황에서 앞으로의 상황을 좀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적같이요, 미국에서 약달러 DXY가 떨어지면 환율도 자연스럽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환율도 지금 1470원인데 뭐 1340원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약달러가 이렇게 돼버리면, 자, 근데 미국에서 약달러가 되는 상황은 정말 좀 이제 정말 드물기는 한데요. 미국에서 약달러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미국의 달러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경우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 미국에서 내전이 발생해서 화폐 가치에 대한 불안정을 느끼거나, 두 번째는 미국에서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와도 같은 금융위기 같은 상황들이 터지면은 달러가 약세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 관세까지도 있고, 관세를 두고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미국보다도 더한 나라들이 많을 거예요. 부채는 모든 나라들이 다 있어요, 지금. 그러면 과연 이게 머니게임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래도 더 잘 버틸 수 있는 국가들은 어디가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당연히 미국이 잘 버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전쟁 없이 지금의 경제 싸움에서만 봤을 때 누가 버틴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미국이 버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뭐냐면 DXY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뭐 이제 이 세력 세계관, 어 트럼프 대통령 세력들의 세계관에서는 미국을 위해서 강달러를 만들다, 그것보다는 크루드 오일도 낮추고 달러, 원래는 그게 있을 거예요. 이제 BTC 쪽으로 크립토로 이게 몰리려면 달러가 약세가 되고서 이 약세가 되는 달러들이 크립토 쪽으로 오히려 몰려서 해칭하려고 이 크립토로 몰리는 플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기존의 달러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리셋을 시켜버리는 거죠. 달러 이제 발행권에 대한 그런 지분들을 오랜 기간 전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이 맞다라면 그런 싸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1달러에 대한 달러 발행 권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지분들을 다 청산을 해버리고 차라리 약달러를 만들어서 시중에 약달러가 돼버리면 현금 달러를 가지고 있는 약달러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가격 하락이 다가올 수 있으니 그거를 크립토로 바꿔버리는, 해칭하려고 바꾸려는 이런 전략을 펼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높은 확률로 이거와도 반대되는 상황이 있겠죠. 그게 바로 3차 세계대전. 음. 저는 이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낙관적인 생각만은 좀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이례적으로 달러 인덱스의 가격, 달러 인덱스의 지표가 상승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단은 아이러니하게 지금 군사력이 좀 강대국이죠. 미국은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뭐 다른 나라들에서 뭐 예를 들어 미국과 경쟁하는 뭐 중국이라고 한다면 중국과의 전쟁은 바로 하진 않겠지만, 특히나 이제 동북아시아 이런 지역에서 예를 들어 뭐 전쟁과도 비슷한 상황들이 펼쳐지며 많은 자본가들은 이 전쟁이 벌어진 지역보다도 멀리 있는 안전한 지역의 화폐를, 그리고 군사력이 강력한 지역의 화폐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달러에 갑자기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거는 미국채와 달러와 제가 전부터 말씀드린 골드와 실버, 골드 실버가 이런 안전자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만 있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기만 해도 환율이 완전 박살이 나겠죠? 1470원인데 달러 인덱스만 DXY만 만약에 110까지 가더라도 1600, 뭐 30원, 4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은 뭔가 어떠한 일도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조용한 겁니다, 지금.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그 한국의 3년 한국 국채 금리입니다. 한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올해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어요. 1% 가까이.
3년 단기 국채예요. 단기 국채 3년은 단기 국채 금리는 그 앞으로 다가올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하는 참고 지표로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30년 국채면은 너무 먼 미래잖아요. 근데 3년짜리면 단기여서 이거는 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좀 중요한 지표로 쓰여요. 근데 지금 올해 한 4번 다 동결을 했을 거예요. 다 동결을 했습니다. 금리를 동결. 자, 금리를 동결한 데는 그래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냐? 일단은 뭐 이제 정치적인 것들을 빼고 지금 금리를 기준금리를 지금 올려버리면 부동산이 진짜 말 그대로 박살이 납니다. 지금 박살이 나요. 박살. 그리고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폭발을 해버립니다. 대출 받은 것도. 그래서 채무를 이제 불이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은행에서는 회수할 수 있는 현금들이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아니고선 플랫폼 기업이나 이런 것들 말고서는 이제 건설사라든지 제조업이나 이렇게 수입이나 수출하거나 수출 분양하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사실 순 현금 100%로 이것들을 사업을 안 합니다. 현금 100%로 사업을 안 해요.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단가들 맞춰가지고 내가 수출을 했을 때 수입하는 품목들에 대해서 단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찍어내가지고 팔면 좋잖아요. 어쨌든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대출로 예를 들어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부담이 느껴진다. 기준금리를 상승하면.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는데 지금 네 차례 동결이 됐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갔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방어가 안 되죠. 방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단순히 DXY만 올라도 이건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달러의 이제 수요가 늘어나기만 해도 달러 수요가. 자, 이런 상황이면은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 근데 다른 변수 카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변수 카드. 변수 카드 하나가 이게 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둘 중 하나예요. 결국에는 진짜 기가 막힌 지금 사이클이에요. 첫 번째, 기준금리를 올리면 진짜 말 그대로 여기서 제2의 IMF가 터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음. 기준금리를 올리면. 자, 이거를 근데 지금 전 세계는 예전에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후반의 IMF 시기와는 다르게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부채량이 2020년 이후에 막대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구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1997년도에 미국의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급등하는 퍼즐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2020년대 이후에는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내가 뭐 우리가 나서 가지고 너네 도와줄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본인들만의 나라의 그런 부채도 감당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이 빚을 어떻게 탕감을 할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단 추진은 하고 있는 게 거의 관세에서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어, 거래를 했다면 무역 거래를 했다면 이제는 손해 안 보고서 거래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관세 전쟁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카드가 있으니까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미국에서는 실제로 플랫폼 독점 기업인데 수입품들을 많이 사줬잖아요.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이제 먼저 성장을 했다면 그 수출 품목들을 미국에서 많이 사주기도 했고. 근데 그나마 좀 무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머니 게임에서 버티기가 좀 그래도 오래 버티겠죠.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금리를 올리기만 해도 이거 완전 제2 IMF 같은 상황이 올 텐데 이거를 구제해 주려고 누군가가 나서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나라들이 사실상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예전이랑 달라요. 2020년 전이면 몰라요. 전이면 모르겠는데 이때 보이시면 다들 나름대로 괜찮았단 말이죠. 재정도 괜찮고 뭐 누구 우리가 지원해주고 투자해주고서 나중에 한 10년 뒤, 20년 뒤에 받으려고 엑시트 할 수도 있는 거고 도와줘. 근데 지금은 이 역대급으로 늘어나가지고 이거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럼 확정이죠.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IMF는 확정이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동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올리는 순간 이건 터지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정말 생각하면 안 될 만한 그런 거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동북아시아의 전쟁 기류는 원래부터 제가 올해 초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부터 컸는데요. 최근에 중국과 이제 일본에서 갑자기 청일 전쟁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이거 뭔 일 있나? 이렇게 최근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원래부터 기류가 원래부터 올해 초부터가 아니고 사실 2020년부터 해서 원래부터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수면 위로 드러난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동북아시아 전쟁 중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는 휴전 국가거든요. 그리고 안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우리는 휴전 국가고 분단 국가인데 어, 여기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아니 미군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북한이 감히 이렇게 도발을 할 수 있어? 아, 실제로 연평 해전이나 연평 그 포격전이나 천안함 같은 것들 이제 국지전 났을 때 미군이 없었나요?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도 났잖아요. 2010년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미군이 타격을 받지는 않았죠. 그 서해 5도에 미군 기지가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도 평택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 뭐 체제 유지를 위해서 절대로 안 할 거다. 모르겠어요. 그게 안 했기 때문에 70년 동안 지금 분단 국가였지. 70년 이상이나. 지금은 뭐 이제 내부적으로도 붕괴가 되기 전에 외부로 적을 돌릴 수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만약에 전쟁이 난다라고 했을 때,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 자, 일단은 기준금리가 동결은 됐는데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뭐가 될까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첫 번째. 원화 가치는 바로 폭락을 합니다. 원화 폭락이 어떤 메커니즘에서 폭락이 되냐면 기존의 KRW를 가지고 있는 유동화를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는 자산들 있죠. 예를 들어 한국의 주식이라든지 뭐 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매도를 합니다. 자, 매도를 하면 KRW를 가지고서 이걸로 다른 화폐로 바꿔가지고 나갑니다. 그게 뭐냐? USD, 뭐 이제 JPY, 뭐 캐나다 달러 등등. 일단은 KRW를 가지고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RW는 고스란히 어디에 남죠? 한국에 남겠죠. 다른 나라의 화폐들로 바꿔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화 가치 환율 방어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주식시장은 당연히 폭락을 하겠죠. 근데 부동산은 오히려 폭락을 안 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부동산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서울은. 서울뿐만이 아니겠지만. 그리고 세 번째. 뭐 이제 이 두 개만 와도 사실상 좀 이제 큰 위기가 오긴 할 텐데요. 일단 이 두 개, 자산 시장은 한 이 두 개밖에 없긴 하겠네. 그렇죠? 환율 폭락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KRW로 가지고서 USD, JPY 이런 것들, 뭐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뭐 난리도 아니겠죠. 서킷 브레이커. 자, 이러면 자, 만약에 이게 온다면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되냐?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나서 만약에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해요. 원화가 KRW 가치가 사람들이 KRW 안 가지고 다 다른 걸로 바꿔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되냐? 폭등합니다. 초폭등. 자, 국채 금리가 왜 폭등을 하냐?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 이자 변동하는 것들 보고서도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거래소에다가 놔두실 때 변동 금리잖아요. 예를 들어 USDT가 막 가끔씩은 바이낸스 같은 데다가 예치하시면 이자가 30%일 때도 있고 11%일 때도 있고 100%일 때도 있어요. 가끔씩. 심플언 같은 것들을 보시면 자, 이건 변동금리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 이 국채금리가 늘어난다라는 거는요. 국채금리가 늘어난다는 건 예를 들어 지금 이 한국에서 보유 중인 국채 KRW의 유동성이 너무나도 넘쳐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것들을 가지고서 있어줘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뭐 다른 기관들이 됐든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서 다 바꿔가지고 나갔지 않겠습니까? USD나 JPY나 이런 것들로 그래서 재고가 너무 넘쳐나니까 우리가 이자 많이 줄게
이자 많이 줄 테니까 우리 미래는 있을 거야. 이자 많이 줄 테니까 제발 좀 우리 한국의 국채라든지 KRW를 가지고 있어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국채 금리가 높아집니다. 이자 많이 줄 테니까 우리 원화라든지 한국 국채를 좀 많이 들고 있어줘.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재고가 많아지면은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기준금리도 올려야겠죠.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기준금리를 상승하고 말고 그게 중요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때부터는 전시경제로 전시체제로 이제 전환이 될 거니까. 자, 이런 상황이 직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USD 대비 KRW의 가격은 어떻게 되냐? 지금 이쪽에서 좀 이렇게 맴돌고 있잖아요. 한순간에 1,900원은 물론이면 이렇게 초폭등을 합니다. 실제로 IMF 때는 900원에서 1,800원까지 2배 가까이 상승을 한 적이 있어요. 단기간에. 전쟁도 안 났는데 금융위기로 요거 지금 근데 여기서 만약에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금융위기, 두 번째로 전쟁. 근데 만약에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제2의 IMF가 올 것이고 갑작스러운 북한의 강력한 도발로 전쟁과도 비슷한 상황들이 전 세계로 퍼지면은 그것 또한 이제 원화를 한국의 국채를 한국의 자산들을 매도를 하고서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을 빠르게 매도하고서 나감으로써 환율 방어가 안 될 것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USD 대비해가지고 CNY 위안화의 차트를 보시면 이 가치가 떨어지면 위안화가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올해 1월 달에 올해 1월 달 대비해서 위안화가 이제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USD 대비. 가치가 조금 높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가 뭐였냐? Q1 위안화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서 미국채를 매도함으로써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던 시기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폭락은 안 했어요. 엄청나게 큰 폭락은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동북아시아의 변동으로 인해서 위안화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상승하는 쪽으로 시작이 되는 개전이 딱 시작이 되는 순간 동북아시아 전체 이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위안화까지 뭐 볼 시간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때가 됐을 때는 그래서 이제 USD 루브라 차트를 보시면요. 자, 아까 좀 그려드렸던 KRW 차트 있잖아요. 갑자기 급등했던 거 메커니즘은 비슷합니다. 이 차트도 좀 비슷하네. 좀 이제 분봉이랑 이제 주봉 차트로 봤을 때 괴리율이 좀 생기긴 하는데 큰 파동에서 이렇게 갔다가 흐르다가 크게 초폭등한 거. 이건 좀 길긴 하죠. 흐름이 갔다가 흐르다가 초폭등하는 거. 자, 이 초폭등이 왜 났냐? 지난번에도 한번 좀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지난번에도 정리를 해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루브라의 환율 방어가 안 됐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환율 방어가 왜 안 되냐에 대해서 이제 환율 방어가 왜 안 되냐에 대해서 메커니즘은 비슷한데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비교를 해보면 군사적으로만 봤을 때는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강대국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2월 24일에 침공을 했을 때 당시만 해도 특별 군사 작전을 명목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외국인들이 러시아의 자산을 팔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거를 USD나 달러나 이런 것들을 바꿔가지고 나가려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군사적으로 강대국이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전쟁보다는 그냥 군사 작전으로다가 일주일이나 2주 만에 끝날 줄 알았다는 그런 예상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그 경제들이 몰려있는 이 러시아 쪽은 영토가 넓다 보니까 그쪽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도 않았고 우크라이나에서 뭐 바로 이제 뭐 지대공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날려버린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환율 방어가 루브라가 왜 안 됐냐 일단은 러시아의 해외 자산들을 동결을 했습니다. 해외 자산 자산을 동결을 했고 국제 결제 수단 결제망에서 스위프트에서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 자체가 좀 이제 끊겨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해외 자산도 몰수를 해버려요. USD 달러나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역 거래도 일시적으로 안 되고, 그러면 USD에 대한 달러나 이런 재고들이 좀 이제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위협을 느낀 외국인들이 그때서야 빤스런을 합니다. 그때서야 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루브라를 팔아버리고서 다른 것들로 USD로 넘어간 거죠. 근데 환율 방어를 그때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못했어요. 왜냐, 해외 자산들이 동결되고 외환 보유액이나 이런 것들 다 동결됐기 때문에 원래 이 환율 방어를 어떻게 하냐? 러시아에서 만약에 USD라든지 JPY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고 있으면은 루브라가 있죠. 만약에 이걸 루브라를 세라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면은 러시아 측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보유 중인 외환을 가지고 외환 보유액에서 USD를 팔아. 이걸 세래. 그리고서 루브라를 다시 사들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환율 방어가 이게 돼요.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그런 식으로 환율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초폭등이 일어나서 환율이 2배 가까이 상승을 한 겁니다. 원화 차트로만 따지면은 사실 괴리율이 좀 생겨가지고 1,500원에서 3,000원 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사실상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서 2022년 7년짜리 차트거든요. 7년? 근데 한국으로만 따지면은 1997년에서 지금 2025년이잖아요. 28년이에요. 야, 그러면은 그거네. 28년 차트에서 떡상을 해버리면 28년이죠. 이거는 7년이죠. 7년. 그런데 7년 차트에서 여긴 2배 상승했죠. 근데 괴리율이 4배 차이가 나잖아요. 7 곱하기 4, 28. 그럼 4배를 곱해야죠. 4배. 2배가 아니고 4배가 상승하는 거죠. 4배. 8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1에서 2가 되는 게, 곱하기 2가 되는 게, 8배로 계산해야 되나, 이게? 그냥 적당히 한 4배 정도로만 합시다. USDC 가격 한 6,000원 찍었으니까. 그러면 KRW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좀 28년짜리 차트니까 4배, 좀, 4배 괴리율이 4배짜리니까 이거는 1,500원에서 6,000원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사실 3,000원이나 6,000원이나 별반 차이는 없겠지만, 아니, 뭐 차이가 좀 크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이게 무너지는 순간 그 의미가 크게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루브라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다시 폭락을 했잖아요. 이때 어떻게 방어를 한 줄 아십니까? 일단은 러시아에서는 에너지 강대국입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천연가스라든지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러시아산에 의존하는 게 유럽이거든요. 유럽에서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의존을 많이 하고 구매를 할 때 그러면 원래는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니까 USD로 이제 결제를 받았는데 러시아에서는 이제 극단적으로 무조건 루브라로만 결제해라 라고 해서 루브라의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어쨌든 결제를 받고 이런 것도 구매를 하려면 나토였던 유럽이랑 그 러시아랑 그때는 싸우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뭐 해외 자산들을 동결을 했지만 러시아에서도 우리 그러면 무조건 루브라로만 결제해 줄게. 너는 사가려면 이렇게 어 맞대 맛으로 이제 대응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루브라의 수요가 생김으로써 환율이 일시적으로 방어가 되긴 했습니다. 그것도 그 밑에까지. 그러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로만 따지면은 어떻게 되냐? 원달러 1,500원 갔다가 6,000원 갔다가 1,000원 간 거예요. 1,000원. 1,000원까지 회복을 한 겁니다. USD가. 자, 근데 만약에 저건 러시아고 이건 러시아고 한국은 이거 방어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무기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기. 그러니까 이제 KRW에 대한 수요가 있을 만한 무기. 지금 있을까요? 뭐 K-팝으로 그걸로 있을까? K-팝 콘서트 보러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저거를 구출받을 수 있는 거는 누군가가 어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 마치 IMF 때처럼 이들이 어벤져스처럼 뒤늦게 등장을 할 겁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높은 확률로 일본이랑 미국이 될 것 같은데 그때서야 뭐 이제 러시아처럼 갈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어차피 AI 시대가 오는 거 화폐 개혁을 하긴 해야겠죠. 기존의 종이 화폐에서 어 새로운 신화폐로 이거를 뭐 이제 스테이블
스테이블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달러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뭐 달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스테이블 달러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어 새로운 화폐 개혁이 될 수도 있어. 이거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이걸 다시 제자리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한번 이제 화폐 개혁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화폐 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전쟁 중에서도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재건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재건할 때쯤에나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화폐 거래는 위안 그 엔화나 달러로 하고 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지금 불장을 먼저 기다리시는 것보다 불장 기다리는 거 좋다 이겁니다. 불장 오는 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저도 불장을 기다리고는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리서치를 적극적으로는 안 해드렸어요. 작년에는 민코인들 막 페페부터 플로킵, 뽕크, 팝캣 여러 가지 해드렸는데 그게 실제로 많이 폭등을 했잖아요. 물론 지금 기준으로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DCA 하세요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저는 올해까지만 해도 언젠가 슈퍼사이클이 올 텐데 그거 오기 전에 오히려 제자리 밑에까지 폭락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 블러를 기준으로 볼게요. 불장 오면 굉장히 좋겠죠. 굉장히 좋을 건데 그 올라가려는 그런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타이밍이 있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트코인이나 이런 비트를 기준으로 볼 때는 단순히 지금 ETF 유입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면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금융 전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거나 그런 상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뭐 다른 나라의 이제 금융 위기로 인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크립토로 이제 멘징하려고 이제 크립토로 몰리는 상황. 두 번째는 뭐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거를 크립토로 이제 일부러 투자를 하겠다. 특히나 BTC 이런 거. 세 번째로 뭐 중국에서 이제 크립토 개방 이런 식으로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달러가 약세 현상을 만약에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 이제 크립토로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일단은 달러가 만약에 동북아시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은 달러 인덱스 DXY가 상승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뭐 불장을 본다라기보다는요. 일단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부터 먼저 보는 게 저는 1순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직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금리 인상 이꼬르 제2의 IMF다. 두 번째 전쟁 이꼬르 리셋 코리아다. 그리고 KRW 폭락한다. 그래서 신 캐리의 KRW가 될지 뭐 새로운 뭐 달러를 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금리도 폭등하겠죠. 자산시장 폭락하겠죠.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직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면 오히려 코인 쪽이 좀 상승할 수도 있겠죠. 이쪽이면 이쪽은 폭락하겠죠.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둘 중 하나인데요. 둘 중 하나. 여기서는 2차 팬데믹이 직결될 수도 있는 거고 2차 팬데믹이 이쪽에서는 3차 세계대전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전쟁 아니면 2차 팬데믹이냐라는 선택지를 준 것 같아요. 이 둘 중 하나 올 것이다. 세력들이. 네, 실제로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높은 확률을 보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극적으로 종전을 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종전을 극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2차 팬데믹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제2의 IMF와도 같은 금융위기 저는 근데 그 확률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종전이 안 됐을 때는 여기서는 종전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제 러시아와 유럽이 전쟁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모르죠. 그 예전에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 되기 전에 재무장을 하고서 이렇게 그 조약을 깨고서 침공을 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일단은 일단락 잠깐 극적인 휴전을 하고서 그 기류가 동북아시아로 넘어오기에는 그것도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유럽을 러시아가 공격을 안 한다라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전쟁을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세력들 간의 구조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고, 한국은 북한이고, 중국은 대만이고, 이란은 이스라엘, 뭐 티르키예, 뭐 이런 곳들, 터키 이런 곳들. 이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게 이제 3차 세계 대전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오늘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5년, 그리고 10년, 길면 10년 전쟁을 피하기가 힘들 것이다. 자, 이걸 말하는 게 말 그대로 이 세력들 간의 싸움에서 신세력과 구세력의 싸움이겠죠. 일론 머스크는 신세력에 속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지금의 구세력의 시스템을 말 그대로 이거를 막는 방법 중에 최적화된 방법이 결국에 최후의 수단이 전쟁일 겁니다. 음, 전쟁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그 나라의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이 했어야 됐는데, 그 시민들이 그게 안 되면은 결국에는 전쟁은 불가피하다. 이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그 던지는 것들이 정말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어,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증명을 했죠. 스타링크.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전력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어, 경고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끊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거 만약에 끊어졌으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하는 드론 공격 같은 것도 안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사실 스타링크가 오프되면 우크라이나는 전력으로 다 밀려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우크라이나한테 제공 안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명분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약간의 비리라든지 젤렌스키 대통령의 뭐 전쟁 중에서의 갑자기 벌어들였던 뭐 자금이나 비자금 같은 것들이 막 천문학적으로 막 나오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뭐 이거를 어, 그냥 항복해라 이쪽으로 압박을 하는데 안 끝내면 그 스타링크 그냥 오프를 해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좀 우크라이나가 다 밀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좀 일방적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도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제 기가 팩토리 이제 상하이 그 전체 테슬라의 50% 생산량이 50%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통제가 되는 전쟁인데요. 그게 한 방향으로 엄청 유리하게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나름대로 뭔가 약점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각자 도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희망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전달이 돼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좀 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한 번 정도 좀 다루려고는 했는데 워낙 이게 좀 요즘에 예민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환율 얘기만 나와도 그쵸. 근데 이제 지금쯤에는 좀 다룰 만도 해가지고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래 DXY 수준을 작년으로 대입을 해보면은 지금 1630원 수준인데, 지금 약달러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강달러까지 발생을 해버리면 정말 걷잡을 수가 없어지겠죠. 거기다가 기준금리까지 올려버리면.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사이에 만약에 그게 아니고 전쟁이 터지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둘 중 하나를 직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